안녕하세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평생 엄마로만 살다가 72에 다시 태어난 한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자식을 다 키워놓고서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어머니, 분위기 파악 좀 하세요. 정말 창피해요. 며느리의 차가운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그 순간 아들의 고개 돌림과 함께 내 마음은 산산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70이 넘도록 자식만 바라보고 살아왔건만 손자의 돌잔치 자리에서 나는 축복이 아닌 짐으로 불렸습니다. 제 이름은 박정희입니다. 올해 73이고 부산에서 태어나 서울에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남편과의 사이에 아들 민수와 딸 혜진 둘을 두었습니다. 평범한 서민 가정의 어머니로 살아온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전환점이 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돌잔치에서 느낀 모멸감은 단순한 한마디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호텔 복도의 환한 불빛도 내겐 희미하게 꺼져버린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이 웃고 떠드는 소리,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소리, 사진기 셔터 소리까지 모두 나를 배제한 듯 들렸습니다. 나는 접시를 들고도 음식을 담지 못한 채 서 있었습니다. 평소 좋아하던 불고기도, 나물도, 전도 모두 맛없어 보였습니다. 사람들의 눈빛은 수군거림처럼 꽂혔고 그들이 내 뒤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 다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의 입가에 스친 웃음과 아들의 차가운 눈빛, 그리고 메아리처럼 되풀이되던 그 말, 정말 창피해요. 그 말은 마치 내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실수를 했기에 이런 말을 듣게 되었을까요? 집으로 돌아와 거울 앞에 섰을 때 내 얼굴에서는 생기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주름진 얼굴, 파마한 지 오래된 머리, 촌스러운 옷차림, 며느리 눈에는 정말로 창피한 모습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아이들에게 이런 말을 들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생각해보니 그 징조는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몇 달 전부터 자주 말했던 것들이 떠올랐습니다. 남편 김철수는 평생 성실하게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공장에서 40년간 일하며 우리 가족을 먹여 살렸고 아이들 교육비를 대기 위해 밤늦게까지 부업을 하곤 했습니다. 남편이 병실에서 내 손을 잡던 마지막 순간도 생생합니다. 위암 말기 진단을 받고 6개월을 투병했습니다. 그 손은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지만 눈빛은 더 뜨거웠습니다. 정희야, 맨 뒤 봉투, 아이들을 너무 믿지는 마라. 그때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그는 내 손을 꼭 잡은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순간 내 세상도 텅 비어버렸습니다. 49년을 함께 산 남편의 빈자리는 너무나 컸습니다. 장례식을 치르는 동안에도 나는 그의 마지막 말을 계속 생각했습니다. 그 짧은 한마디는 내 인생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식들이 부모를 짐처럼 여길 날이 올 것을. 나는 오랫동안 그 말을 곱씹으며 울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숨결이 손등을 스쳐 지나가던 순간 나는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봉투를 열게 되면 반드시 그 의미를 이해하리라고. 좌판에서 장사하던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결혼 후 남편의 월급만으로는 생활이 빠듯해서 시장에서 좌판을 벌였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도매시장에서 채소를 사와 하루 종일 팔았습니다. 여름 땡볕 아래 땀에 젖은 수건을 두르고 채소를 팔던 날들, 겨울 찬바람 속 손끝이 얼어붙어 고등어를 종이에 싸던 날들, 비가 오는 날에는 비닐을 덮어가며 장사를 했고
눈이 오는 날에는 발을 동동 구르며 추위를 견뎠습니다. 비록 옷은 늘 남루했지만 내 손에 쥐어지는 몇 푼이 아이들 학용품과 책으로 변할 때마다 기쁨을 느꼈습니다. 나는 가난했지만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힘들어도 보람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와 엄마, 오늘 급식이 맛있었어 라고 말할 때 새 학기에 책가방을 메고 학교에 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내 노동의 결실이 아이들의 미래가 되고 있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커갈수록 그 자부심은 그들에게 수치심이 되었고 그것이 가장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아들 민수가 중학생이 되었을 때부터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친구들 앞에서 나를 소개하기 싫어했고 학교 행사에 참석하는 것을 꺼렸습니다. 아들이 대학에 합격했을 때 동네 어귀마다 붙은 현수막보다 내 마음이 더 환했습니다.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시장에서 장사하던 내 아들이 명문대에 합격한 것입니다. 나는 이웃들에게 자랑을 늘어놓으며 어깨가 으쓱했습니다. 우리 민수가 서울대 갔어요. 정말 꿈 같아요. 동네 아주머니들도 축하해 주었고 가게에 오는 손님들에게도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나를 향해 말했습니다. 엄마, 제발 학교에 오지 마세요. 친구들한테 창피해요. 그 말은 칼날처럼 가슴을 베었습니다. 내가 바란 건 단지 웃으며 같이 밥을 먹는 것이었는데 나는 아이에게 창피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아들이 집에 들어올 때마다 숨죽이며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대학교 입학식에도 갈 수 없었습니다. 졸업식에도 갈 수 없었습니다. 내 아들의 가장 중요한 순간들을 나는 모두 멀리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부모들은 당당히 자식들과 사진을 찍고 있는데 나는 집에서 혼자 그날을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아들의 결혼식 준비 과정에서 며느리는 당당히 요구했습니다. 신혼집은 시댁에서 준비하는 게 당연하다고. 나는 결국 시장 좌판에서 평생 모아둔 돈을 털어 억 단위의 돈을 건넸습니다. 30년간 하루도 쉬지 않고 모은 돈, 늙어서 병원비로 써야 할 돈까지 모두 내주었습니다. 그러나 감사의 말은 잠시뿐, 며느리의 태도는 곧 싸늘하게 바뀌었습니다. 집을 사준 것은 당연한 일이고 이제는 더 많은 것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생활비 지원, 아이 용품비, 심지어 자신의 친정 식구들 모임비까지 요구했습니다. 딸 혜진은 울분을 토하며 따졌습니다. 엄마는 오빠만 사랑해. 나한테는 결혼할 때 뭘 해줬어? 오빠한테는 집까지 사주면서 나는 왜 차별하냐고. 그 말은 내 가슴에 날카로운 못이 되어 꽂혔습니다. 혜진의 말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장남이라는 이유로 대를 이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아들에게만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딸에게는 시집가면 그만이라는 옛날 사고방식으로 대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나는 아들의 결혼을 위해 평생의 저축을 다 써버린 것이 과연 옳은 선택이었을까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후 며느리의 변화는 더욱 노골적이었습니다. 처음엔 상냥했던 목소리가 점점 차가워졌고 명절 때마다 내가 준비한 음식에 대해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시어머니, 요즘엔 이런 식으로 안 해요. 간도 너무 짜고 모양도 별로예요. 추석에 전을 부쳐주면 기름기가 너무 많다고 했고 설날에 떡국을 끓여주면 국물이 텁텁하다고 했습니다. 그때마다 나는 젊은 사람 입맛에 맞춰야지라고 웃으며 넘겼지만 속은 쓰라렸습니다. 며느리는 또 내 옷차림에도 간섭했습니다. 시어머니, 그런 옷은 너무 촌스러워요. 우리랑 같이 나갈 때는 좀 더 세련되게 입으세요.
50년 넘게 입던 옷차림이 하루아침에 창피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손자가 태어났을 때는 잠시 희망을 품었습니다. 이제 가족이 하나로 뭉칠 수 있을 거라고. 손자 준호가 태어나던 날, 나는 밤새 뜬 눈으로 지새며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내가 할머니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며느리는 내가 손자를 안는 것조차 못마땅했습니다. 할머니, 손이 더러워요. 아이한테 균이 옮을 수 있어요. 살균제로 손을 씻고 또 씻어도 여전히 내 손은 더러운 것이었습니다. 산후조리원에서 돌아온 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내가 손자에게 밥을 먹여주려고 하면 할머니는 옛날 방식만 아시잖아요 라고 말했고, 재우려고 하면 요즘은 그렇게 안 해요 라고 막았습니다. 내 존재는 오히려 방해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손자 돌잔치를 준비하면서도 갈등은 계속되었습니다. 나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돌상을 차리고 싶었지만 며느리는 모든 것을 자신의 방식대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요즘은 이런 식으로 해요. 시어머니는 그냥 구경만 하세요. 돌잔치 당일 호텔 연회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며느리 친정 식구들, 아들의 회사 동료들, 동네 지인들까지. 그런데 나는 그 자리에서 완전히 소외감을 느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며느리와 아들 위주로 인사하고 대화했고 나는 구석에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때 며느리의 친구들이 얘 옆에서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너무 촌스럽지 않아? 옷차림도 그렇고 말하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이어진 며느리의 대답. 어머니, 분위기 파악 좀 하세요. 정말 창피해요. 손자 돌잔치에서 며느리의 속삭임은 칼처럼 내 귀를 베었습니다. 우리 시어머니, 좀 창피하지 않아? 아들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각자 인생 살아요. 너무 간섭하지 마세요. 그날 밤 나는 거울 앞에 서서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 나는 자식들에게 짐일 뿐일까? 내가 평생을 바쳐 키운 아이들이 정말로 나를 창피해하는 걸까? 그때 문득 남편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의 책상 속 오래된 봉투 하나, 그동안 차마 열어볼 엄두를 내지 못했던 그 봉투를 드디어 꺼내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10억이 넘는 재산과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남편의 봉투를 열었을 때 손은 덜덜 떨렸습니다. 통장 속 숫자들은 낯설고 두려운 그림 같았습니다. 평생 시장에서 번 돈이 이렇게 많을 줄은 몰랐습니다. 남편이 나 몰래 적금도 넣고 주식도 사고 부동산도 조금씩 모아두었던 것입니다. 그 돈은 남편이 남긴 사랑이자 새로운 인생을 여는 열쇠였습니다. 편지를 읽으며 눈물에 글씨가 번져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가 말하지 못했던 진심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정희에게 평생 고생만 시켜서 미안하다. 당신은 정말 좋은 어머니였고 좋은 아내였다. 하지만 이제는 당신 자신을 위해 살았으면 한다. 아이들은 이제 다 컸고 각자의 인생이 있다. 당신도 당신만의 인생을 살아야 할 때가 왔다. 이 돈으로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하며 살아라. 그리고 아이들에게 너무 기대하지 마라. 사랑은 주는 것이지 받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다. 남편의 마지막 예언이자 내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너 자신을 위해 살라는 말은 자유이자 책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나는 전화를 걸어 말했습니다. 민수야, 엄마 멀리 이사 간다. 이제 엄마 인생 살 거다. 아들은 놀라며 물었습니다. 갑자기 왜 그러세요? 어디로 가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나는 이미 결심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눈치 보며 살고 싶지 않았고
내 존재가 누군가에게 부담이 되는 삶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나도 내 인생이 있다. 지금까지 너희들 위해서만 살았는데 이제는 나를 위해 살고 싶다. 아들은 당황스러워했지만 나는 단호했습니다. 며느리는 전화 너머로 잘 됐다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향으로 가는 기차는 과거와 미래를 동시에 싣고 달렸습니다. 창밖의 산과들은 어린 시절 놀이터 같았습니다. 부산에서 서울로 시집 올 때 탔던 기차길을 거꾸로 달리니 감회가 남달랐습니다. 나는 창문에 이마를 대고 흐느꼈습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줄 알았던 고향. 어린 날의 기억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해주던 미역국 맛, 아버지와 함께 걸었던 바닷가 길, 친구들과 뛰어놀던 골목길까지 모든 것이 그리웠습니다. 낡은 역에 발을 내리는 순간 나는 더 이상 늙은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한 사람, 박정희였습니다. 50년 만에 다시 돌아온 고향은 많이 변해 있었지만 여전히 포근한 느낌이었습니다. 고향에 정착한 나는 처음으로 글을 배웠습니다. 평생 장사만 하느라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던 터라 한글 교실에 등록했습니다. 한글 교실에서 처음 내 이름을 적었을 때 교실 안이 환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선생님의 칭찬에 눈물이 났습니다. 정희 할머니, 글씨가 참 예쁘네요.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나는 밤늦도록 공책에 이름을 수십 번 적었습니다. 박정희, 내 이름은 이렇게도 아름다운 것이었구나. 나는 그때 처음 나 자신을 온전히 만났습니다.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아내도 아닌 오직 나만의 존재로서의 박정희를 시장 좌판에서 평생 숫자만 세던 내 손끝에 한 글자 한 글자가 피어났습니다. 한글을 깨치고 나서는 책도 읽기 시작했습니다. 도서관에서 빌린 소설책을 읽으며 주인공의 삶에 몰입했고 시집을 읽으며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생 글과는 거리가 멀었던 내가 이렇게 책을 사랑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평생 해보지 못한 운동, 파크골프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공을 제대로 치지도 못했지만 점점 실력이 늘어갔습니다. 파크골프장에서 공이 하늘을 향해 날아갈 때 가슴이 뻥 뚫렸습니다. 나는 미안한 엄마도 부족한 엄마도 아니었습니다. 나는 충분히 노력했고 지금도 당당히 설 자격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함께 웃고 떠드는 친구들이 생겼습니다. 잔디 위에서 친구들과 웃으며 이야기를 나눌 때 나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70이 넘어 처음으로 진정한 친구들을 만난 것입니다. 같은 한글 교실에 다니던 순자 언니, 파크 골프를 함께 치는 영자 언니, 근처에 혼자 사는 미자 언니까지 우리는 서로의 사연을 나누며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남편이 남긴 재산으로 기부도 했습니다. 지역의 독거노인들을 위한 급식소에 매달 일정 금액을 후원하기로 했습니다. 기부를 했을 때 돌아온 건 돈으로는 살 수 없는 미소였습니다. 홀로 사는 노인들이 식사할 수 있게 되었다는 말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정희 할머니 덕분에 따뜻한 밥을 먹는다는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평생 받기만 했던 내가 이제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나는 남편의 영정 앞에 속삭였습니다. 여보, 당신 덕분에 내가 사람답게 살고 있어요. 당신이 남겨준 돈으로 좋은 일도 하고 공부도 하고 운동도 하고 정말 고마워요. 그의 숨결이 아직도 내 곁을 감싸는 듯 따뜻했습니다. 어느 날 딸 혜진이 고향까지 찾아왔습니다. 기차를 타고 몇 시간을 달려와 무릎을 꿇고 울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야 알겠어요. 엄마가 얼마나 외로우셨는지, 우리가 얼마나 못되게 굴었는지. 딸 혜진의 사과는
내게 두 번째 선물이었습니다. 엄마가 집 나간 후에야 깨달았어요. 오빠도 후회하고 있어요. 며느리가 그렇게 심하게 말한 줄은 몰랐대요. 아들의 마음은 여전히 직접 닿지 않았지만 딸을 통해서라도 그의 후회를 알 수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나는 이제 아이들에게 기대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나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혜진아, 엄마는 이제 행복하다. 늦게라도 내 인생을 찾았으니까 너희들을 원망하지 않는다.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야.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되었고 누구도 그것을 빼앗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사진 앞에 속삭였습니다. 여보, 당신 말이 맞았어. 이제 나는 자유야. 정말 자유로워. 나는 마침내 자유로워졌습니다. 평생 엄마로만 살다 72의 박정희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어르신들께 전하고 싶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언제든 새로운 시작이 가능합니다. 자녀들을 사랑하되 자신을 잃지는 마세요. 당신의 인생도 충분히 소중하고 아름답습니다. 때로는 자신만을 위한 선택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글을 배우고, 운동을 하고, 새로운 친구를 만나고, 남을 도우며 사는 기쁨.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72에 시작한 일들을 여러분은 더 일찍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자식들 때문에 마음이 아프신 분이 계시다면 기억하세요. 당신이 헌신한 세월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는 당신 자신을 위해 살아도 괜찮다는 것을. 당신의 행복이 가족 모두의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가족은 서로를 위해 희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각자가 행복해야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고향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후 오히려 딸과의 관계가 더 좋아졌습니다. 거리를 두니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되었고 서로를 더 그리워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언제든 새로운 박정희, 새로운 자신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나이 들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배우고 싶었던 것들, 해보고 싶었던 것들, 가보고 싶었던 곳들이 있다면 지금 시작하세요. 저는 지금도 새로운 것들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컴퓨터를 배우기 시작했고 인터넷으로 멀리 사는 친구들과도 연락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법도 익혀서 딸과 영상통화도 합니다. 또한 요리교실에도 다니고 있습니다. 평생 집밥만 해왔는데 이제는 이탈리아 요리, 중국 요리까지 배우고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울 때마다 뇌가 젊어지는 느낌입니다. 오늘도 이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인생을 살 자격이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또 다른 삶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모두 건강하시고 자신을 사랑하는 하루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언제든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것을요. 감사합니다.